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Say No라는 책을 같이 읽어보고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기계발 서적이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며 성공한다. 이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방법론이 없는 책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근데 이제 이 책의 저자가 그런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책을 읽으면서 저자 자신도 실망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론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책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데요. 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이나 뭐 쇼핑을 하는 방법,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떤 사장과 같이 일해야 하는, 뭐 장사하는 법, 굉장히 많은데 방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분은 이 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정식으로 출간되지는 않았고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PDF 파일을 구하실 수도 있고 세이노의 가르친 카페에 가셔서 글을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무료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그냥 모든 글을 다 읽어보실 수 있어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책의 내용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적나라하고 좀 노골적이고 또 굉장히 직설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실 배워야 하는 그런 사회문화적인 자본, 그런 지식, 그런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면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또 뭐 책을 쓰고 그러면서 많이 좀 질문을 받는 게 있어요. 저도 썸머니처럼 에세이를 쓰고 글을 쓰고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돈을 벌고 싶어요. 일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내가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직업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경제적인 영역이랑 연결을 하는 거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집에서 그런 모습을 못 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하기 싫은 일을 굉장히 억지로, 너무 하기 싫은 걸 정말 돈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를 봐서 정말 돈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 막 내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행복해하는 일을 찾아야지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양극단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나르시시스트 부모를 두신 분들은 부모님이 어떤 직업, 학벌지 이런 것까지 너무 세세하게 마이크로 매니지를 하잖아요. 너무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로 막 나는 내 꿈을 찾을 거야, 내 것을 이룰 거야 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적인 선택을 할 때 현실적인 고민보다는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어떤 선망이 되는 그런 것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균형을 잡아야겠죠. 나한테는 어느 정도 적성에도 맞아야 되지만 사회적인 수요와 니즈가 있는 이 필요를 맞추는 그런 맞는 일을 잘 찾아가야겠죠. 간혹 너무 부모님께서 이런 사회문화적인 자본을 물려주지 못하는 분들, 너무 부모님이 사실은 좀 직업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자녀한테 가르쳐주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 부모가 억압하거나 혹은 자녀를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경우에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분께서 이야기하셨던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저는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귀천을 쓴 천상병 시인의 소원은 내 집 하나만 있었으면 이었다. 심지어 그는 누가 나에게 집을 사주지 않겠는가. 하늘을 우러러 목 터지게 외친다고도 했다. 그러나 1993년 그가 삶을 마감한 곳은 주인 말고도 새 가구가 있는 집이었고 14사람이 몸을 부딪히며 살던 그런 곳이었다. 그래서 그는 가난은 내 직업이라고까지 했다. 그는 왜 가난했던가? 시를 좋아하였기에 시만 썼기 때문이다. 돈은 그의 아내가 찻집을 하여 벌었다고 하며 그 찻집은 2001년 현재 아직도 영업 중이다. 그가 가난하였던 이유는 무엇인가? 시집이 잘 팔리지도 않는 이 땅에서 시를 썼기 때문이 아닌가? 시인으로서 시만 쓴다면 대부분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똑같은 시인이지만 많은 책들의 편자 혹은 역자로 등장하기도 하는 류시와는 내가 짐작하기에 전혀 가난한 시인이 아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무슨 글을 읽고 싶어 하는지를 찾아내 상품화시키는 유능한 편집자이며 세상에서 대가를 얻어내는 마케팅 기법도 아는 사람이다. 당신이 시인이라면 천 시인처럼 살 것인지 류 시인처럼 살 것인지는 당신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다. 어느 쪽이 우월하다는 말은 그 누구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어느 직업을 가졌던지 간에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대가를 얻어내려면 그 대가를 결정하는 세상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좋아하는 일이라고 섣불리 하지 마라. 당신이 좋아하는 건 무엇인가? 영화, 여행, 골프, 만화, 춤, 게임, 스포츠 경기 관람? 그 좋아하는 일의 경제적 가치를 생각하고 자신이 그 일을 남들보다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가를 반드시 생각하라.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것에 행복이 있다고 믿는다면 다음 3가지 길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첫째, 그 분야에서 정말 최고 1인자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행을 좋아한다면 한비아처럼 미국에서 석사까지 받고 외국 회사에서 근무 잘 하다가 35 나이에 불쑥 사표를 내고 7년간 세계의 오지들을 여행한 뒤 그 경험을 책으로 펴낼 수도 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일단 1인자가 되기만 하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단 대부분의 경우 그 생활 기간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라. 말이 쉽지 그 정도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언제나 1등은 한 명뿐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 둘째, 최고가 되지는 못하지만 대부분의 오타쿠처럼 자기 만족을 위하여 빠져 사는 길이다. 대다수는 가난한 예술가들처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으로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특히 경제적 가치가 약한 분야에서는 1등이 아닌 2등이나 3등은 대부분 형편없는 대우를 받는다. 셋째, 다른 일을 통해 경제적 여유를 마련한 뒤 그 돈으로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택하는 길은 바로 이 길이다. 여행을 좋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업에서 여행비를 마련하여 여행을 즐기는 것처럼 말이다. 생업을 영위하면서 거기서 얻은 자금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다가 전문가의 경지에 다다르는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다.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을 좋아하지만 통달의 수준과 장인의 경지에 이를 정도의 오타쿠는 아니라면 섣불리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곧 춥고 배고픈 상태로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주변에서 내가 보기에는 그 분야에 재능도 별로 없는데 어떤 것을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다. 성실과 끈기 하나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을 볼 때는 그 어리석음에 기가 질릴 지경이었다. 물론 혼자 살면서 무소유를 즐기겠다는 각오가 서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나 춥고 배고픈 것은 딱 질색이라면 그리고 좋아하는 일에서 천재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면 이 사회에서 대가를 주는 일을 찾아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좋아하는 것을 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다른 파트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무소유의 삶은 분명 소유를 위한 전쟁에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는 대안적인 삶이다. 법정 스님의 수필집 무소유를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법정 스님조차 돈 자체는 잘 번다. 1999년 1월 국민일보 기사에는 법정 스님이 98년도에 인세로 받은 돈만 2, 3억 원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도 괜찮다. 나는 무소유의 삶을 살겠다. 이런 게 아니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자질, 어느 정도의 성향, 재능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사회에서 이제 금전적인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단순히 좋아하는 일만 찾는다고 한다면 1인자가 되지 않고서는 이제 돈을 벌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 되는 것이죠. 부모님으로부터 사회를 사는 생존법을 잘 배우지 못한 상황에서 막연하게 꿈을 꿔라. 너는 꿈을 이룰 수가 있다. 온 우주가 너의 꿈을 이루어진다. 이런 메시지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그런 걸 되게 믿고 살았거든요. 제가 끌어당겼던 에너지를 생각해보면 저는 지금 이렇게 안 살았어요.
내가 끌어당긴다고, 내가 믿는다고 해서 꼭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구체적인 방법론이 필요한데 사실 엮이는 과정에서 자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론을 모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루트, 인맥, 거기에 필요한 간접적인 경험이나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서 사회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영역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론 엮이는 가정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부를 이루었지만 부모가 굉장히 성공한 나르시시스트인 경우에도 엮이는 가정이에요. 하지만 가난도 엮이는 가정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가난이 세습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1966년 존스 홉킨스대 사회학과 제임스 콜먼 교수가 무려 60여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뜻밖의 사실을 보여주었다. 학교 상황과는 상관없이 빈곤층 자녀들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빈곤층 문화를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면서 결국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빈민층 자녀에게 제 아무리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 준다고 해도 부모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과 병행하여 그 부모에게도 부적절한 사고와 행동을 제거하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예컨대 한국의 빈민계층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가난한 이유, 당신 역시 가난한 이유, 당신의 자녀마저 앞으로 가난하게 살게 되는 이유는 당신 아버지의 생각과 행동이 글러먹었기 때문이며 그 생각을 세습받은 당신 역시 생각과 행동이 글러먹었기에 당신 자녀 역시 마찬가지로 가난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일을 어떻게 하여야 남들보다 더 잘하는가를 생각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그런 뜻의 말을 조심스럽게 몇 차례 하곤 했는데 그 경험에 비추어 올 때 욕이나 안 들으면 다행이었다. 물론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처럼 어떤 자녀들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나 빈민가정 자녀들 대부분은 제 아무리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도 가정이 가난하다는 사실 자체에서 이미 낭망하여 자신의 미래를 어둡게 여기고 공부해봤자 별 볼 일 없다고 단정하며 그저 빨리 부자가 되는 길만을 찾는다.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학교 공부는 필요 없다는 헛소리가 세상에 퍼지면서 더욱더 빨리 돈 버는 길만 찾아 나서지만 결국 부모의 가난을 답습하고 만다.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너희 부모가 가난한 이유는 이를 통해 이 사회에서 대가를 얻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 부모가 이 사회에서 부자 되는 법을 진짜 알고 있으리라고 믿느냐?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가난한 집, 중고등학교 학생이라면 일단은 코피 터지게 공부해라. 돈이 없어 과외를 못 받고 학원을 못 다닌다고 서러워하지 말아라. 교육방송이나 인터넷 과외에 관심을 가져라. 집안이 제 아무리 콩가루 집안이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라. 부모가 이혼을 했건 한쪽에서 소주병이 난무하건 한쪽에서 통곡 소리만 들리건 간에 귀를 막고 이를 악물고 공부만 해라. 휴대폰이 없다고 해서 우울해하지 말고 그것이 없음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겨라. 돈이 없어서 누군가로부터 괄시와 모멸을 당했다면 그것을 잊지 말아라. 나 죽어도 이날을 영원히 잊지 않으리라고 진하게 난도질하고 다시 공부해라. 그렇게 공부를 1, 2년 해도 도대체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너희는 공부하고는 안 맞는다. 형편이 허락하는 데까지는 학교를 다니고 대신 닥치는 대로 일하는 방법과 장사나 사업에 관한 책을 읽어라. 아르바이트도 해라. 기술학교에 다닌다면 배우는 분야에서 우선 진짜 귀신이 되어라. 그리고 절대 너희 가난한 부모가 돈이나 직업 혹은 일과 관련하여 하는 말은 믿지 말아라.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려라. 절대 절망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다른 길이 있고 그 길에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도처에 널려 있음을 믿어라. 저와 저희 남편은 그래도 이름을 들었을 때 그런 대학이 있어? 이렇지 않은 대학을 나왔고, 그러니까 학업 성적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난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원 가정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제 분리가 되면서 알게 된 것이 지금까지 배웠었던 어떤 가치관, 경제관, 이런 생각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었고, 나를 계속해서 가난하게 만드는 패턴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부적절한 사고와 행동을 계속 바꾸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면도 그렇잖아요. 내가 가스라이팅을 아무리 많이 당해도 내가 그거를 그냥 원망만 하고 슬퍼하고 주저앉으면 변화가 없지만 우리가 그 메시지를 지우고 다시 건강한 자아 존중감과 자존감을 회복해가는 것처럼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툴, 가치관, 시각, 시야, 생각, 신념 이런 것도 다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읽어봤던 것처럼 나에게 어느 정도 내 성향과 맞고 사회적인 니즈가 있는 그런 직업을 택하고 부적절한 사고라든지 행동의 패턴을 바꾼다면 이제 우리는 돈을 모으기 시작하겠죠. 근데 이제 엮이는 과정에서는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경제력을 착취하는 경우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좀 부득이하게 스케이프고트들의 경제력을 또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돈 모을 때는 날파리들을 조심해라. 땀 흘려 착실히 돈을 모아가는 과정을 밟는 사람들은 날파리들을 조심해야 한다. 가족, 친척, 친구, 그리고 사기꾼 이렇게 4가지 종류로 설명을 하는데요. 한번 가족 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 가족 날파리들은 가족 중 당신이 월급을 꼬박꼬박 모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돈을 빌리고자 파리가 앞발을 비비듯 별의별 회유와 관청을 하게 된다. 일확천금을 꿈꾸기만 하는 가족 날파리들을 조심해라. 그런 날파리들은 밑 빠진 항아리 같아서 빌려주는 돈 모두가 헛된 곳으로 새어나갈 것이다. 이런 날파리들의 꼬임에 가장 잘 넘어가는 사람들은 여자들인데 오빠나 남동생 혹은 아버지, 남편의 뜬구름 잡는 놀이에 모아놓은 돈을 모두 허비하고 만다. 이런 날파리들을 피하려면 일절 자신의 재테크 상황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저축도 비밀리에하고 월급도 낮추어 이야기하고 때로는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이 나오지 않았다고 울상을 지어라. 한 가족이 부자가 되려면 우선 작은 항아리에라도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한다. 정 가족을 돕고 싶다면 일단 악착같이 작은 항아리에라도 물을 채워넣고 그 항아리를 감추어 놓은 상태에서 가족 구성원의 정신 상태를 냉정히 파악한 뒤 이자로 나오는 한 바가지 정도만 퍼주어라. 그게 현명한 방법이다. 명심해라. 자기 땀을 흘리지 않으려는 경우 깨진 항아리, 물붓기가 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는 것을 말이다. 그런데도 돈을 대준다면 당신의 삶은 곧 그 깨진 구멍을 막으려는 불쌍한 두꺼비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 저자는 친구나 가족,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그냥 빌려주지 말고 반드시 이제 문서화를 하고 또한 담보를 제공을 받아서 이제 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도우려는 마음으로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지 모르지만 돈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이상하게도 욕은 당신이 먹는다. 당신이 그 돈을 받기 위해 재촉을 하기 시작하면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준다느니 가족 간에 그것 하나 기다리지 못하느니 약속을 못 지켰을 뿐이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냐는 등의 말이 어쩜 그렇게 사전에 입을 맞춘 듯 신기할 정도로 똑같은 레파토리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뼛속 깊이 명심해라.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사내 결혼을 한 30대 초 부부가 있었다. 남자 측 집안은 아버지가 안 계셨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 아니었다. 출가한 누나는 친정을 돕지 않았다. 여동생 부부는 둘 다 안정된 수입이 있는 장애우였고 친정에 들어와 살고 있었지만 생활비를 내놓진 않았다. 막내 여동생은 무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수입은 모두 어머니와 가족 뒷바라지 하는데 사용되었다. 한편 여자 측의 수입은 모두 친정 부모의 광신적인 종교 활동과 두 동생들의 뒷바라지에 사용되었다. 이 부부는 더블 인컴이었기에 수입이 웬만큼 되는데도 돈은 모이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했다. 나는 몇 년간 그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다가 외환위기가 오자마자 그 부부의 부모에게 전화를 했다. 사장인데 외환위기 때문에 도저히 월급을 제대로 줄 상황이 못 된다. 50%도 지급하지 못할 것 같으므로 이 못난 사장을 용서해달라. 그리고는 그 부부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너희 두 사람 모두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부어왔다. 방금 전 나는 너희들 집에 전화를 해서 회사가 무진장 어려워서 월급을 절반도 제대로 못 줄 것 같으니 용서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 누구의 봉급도 깎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전화한 목적은 너희들이 집에 돈을 내놓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주기 위함이다. 이제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건 간에 모르는 척하고 몰래 돈을 모아라. 지금이 기회이다. 너희부터 먼저 돈을 모아 기반을 잡아야 한다.
내 말을 믿어라. 깨진 항아리는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절대 굶어 죽지 않을 테니 말이다. 그들은 내 조언을 받아들였다. 그 뒤 2, 3년 후 부부는 모아놓은 종잣돈으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2003년 현재 돈도 꽤 벌었다. 그리고 지금은 가족들을 별 부담 없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다시 한번 말한다.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는 절대 하지 말아라. 책에서 담겼던 내용 중에서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을 읽어보았고요. 저 내면을 회복하고 이제 평화로움 그리고 행복을 찾는 시간을 보냈고요. 이제는 그럼 이제 이런 행복을 어떻게 지키고 유지해 나갈 것인가, 내가 앞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부딪히면서 느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이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적절하지 않고 잘못된 지식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돈을 쓰는 거는 죄악이고 막 무조건 절약을 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수입의 아주 많은 부분을 무조건 헌금을 해야지만 내가 부자가 되고 그런 식으로 사실 몇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건강한 가치관을 찾아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책은 또 무료이기도 하고 검색을 하거나 앱을 다운받아 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